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결혼시켰다. 평생 후회할 뻔한 60대 여자입니다. 러시아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싸움터에 나갈 땐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만큼 결혼이라는 게 인생을 자지유지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대사라는 뜻이겠죠.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만큼 행운일 수도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운 나쁜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왜 딸이 하고 싶다는 말에 그냥 시켰을까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꼼꼼하게 잘 알아보고 시켰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제 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한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쁜 인간들이 벌인 짓 새같이 화내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제 원래 고향은 지방이지만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기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너도 나도 대학을 다니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대학에 갈 형편도 안 되었고요.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취업해 무작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월급 봉투를 받을 때면 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손으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텐 엄청 뿌듯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저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제가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절 많이 신경 써줬던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그날 밤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난 당신이 힘든 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 당신의 고운 손이 망가지는 것도 싫고 이 어린 몸이 다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공장 일은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만 신경 써주면 안 될까? 돈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더 벌어올 테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에선 진심, 머린 걱정이 서려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장에서 5년이나 일하긴 했지만 위험했던 순간이 몇 번씩 있었거든요. 중간에 다치는 사람도 종종 봤고요. 아마 남편은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남편의 말대로 결혼하자마자 공장을 그만두고 살림에 매진하게 되었죠. 매일 시끄러운 기계 소리를 들으며 일하던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려니 너무 편하고 즐겁더라고요. 남편의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맛있는 저녁도 준비하며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너무 좋은 분들이라서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겪지 않아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지어 애가 잘생기지 않아 우울해하는 저에게도 구박은커녕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며느라, 애가 금방 들어서지 않아 많이 속상해졌지만 뿌연할미도 다 생각이 있어서 너에게 천천히 아기 내려 주시는 걸게.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만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 너희 둘 다 젊으니 신혼생활을 즐기다 보면 언젠간 천사 같은 아기 내려 주시지 않겠니?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애가 잘만 생기던데 전 결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애가 들어설 기미를 보이질 않으니 너무 속상했죠. 그래도 위로해주는 남편과 시부모님 덕분에 힘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덕분에 마음을 편하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결혼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0달 동안 소중히 품은 끝에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주,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아니면 아빠를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며느라, 정말 고생했다. 이런 큰 축복을 가져다 주다니, 넌 정말 우리 집안에 둘도 없는 보물이야. 제가 이 집에서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처럼 제 딸도 가족들의 사랑을 넘치게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 역시도 딸을 정말 소중하게 대했지. 집안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딸에게 한글과 숫자도 직접 가르치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어요. 남편 역시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딸을 너무 예뻐했던.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예뻐하면 버릇이 나빠질 법도 한데 제 딸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낳은 건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긴 하겠지만
저희 딸은 유난히 저와 남편을 좋아했어요. 아이가 5살쯤 됐을 때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난 나중에 크면 아빠랑 결혼할 거예요. 뭐, 아빠 이미 엄마랑 결혼했는데 이미 결혼한 사람이랑은 결혼하지 못하는 거야? 응, 그럼 아빠랑 결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랑 결혼할래요? 엄마도 아빠랑 결혼했는데. 우리 문영이가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해서 그렇구나. 은영아, 넌 나중에 아빠보다 훨씬 멋지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돼. 아빠가 하는 것처럼 우리 문영이 공주처럼 떠받들어 줄 남자가 꼭 있을 거야. 에이, 그럼 그냥 결혼 안 할래요?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저희와 같이 살겠다는 그 말에 기분 좋게 웃어 넘겼습니다. 그 나이 때 어린애들이 의뢰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딸이 점점 커가면서 혹시나 그 말이 사실이 될까 봐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군요. 벌써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이미 사춘기 나이인데도 또래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학교에 좋아하는 남자애는 없냐고 물어봤더니 단칼에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팔짱을 끼고선 화제를 돌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진짜 웃긴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내 친구 명이 있잖아요. 걔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다가 반기를 뿡 하고 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야 하고 호통을 쳤는데 명희가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책상에서 벌떡 일어난 거 있죠. 그 바람이 책상에 넘어지면서 책이랑 필통도 다 쏟아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웃음을 터트리는 딸을 보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평생 이렇게 웃는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딸이 아직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때 저희 집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고를 당했다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전 너무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저희 가족을 위해 늦게까지 잔업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허겁지겁 병원에 달려갔을 땐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보았던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 처참해 전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히곤 해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어찌저찌 장례식을 치르는 도중에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날 두고 이렇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문영이 시집 가는 것은 보고 갔어야죠. 아니면 적어도 나한테 인사라도 해주고 갔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잖아.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제발, 장난이라고 말해줘. 제발,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던 나머지 장례식장에 오는 손님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딸아이가 다가오더니 그 여린 팔로 제 등을 감싸 안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아빠 편하게 보내줘요. 그동안 우리 가족들을 위해 밤낮 없이 힘들게 일만 하셨잖아요.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쉬고 싶을 텐데 엄마가 이렇게 울기만 하면 아빠가 엄마 걱정에 못 떠나실 거예요. 엄마, 그리고 엄마 옆에 내가 있잖아요. 아빠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엄마한테 힘이 되어 줄게요. 그러니까 엄마, 물도 좀 마시고 기운 좀 내보세요. 이러다가 엄마까지 쓰러져 버리면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직 중학생밖에 안 된 딸의 입에서 나온 성숙한 말이 저는 조금이나마 기운이 생기더군요. 생각해보니 이제 남편도 없이 저 혼자 딸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딸을 꼭 안아이며 이 슬픔을 극복하고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결심했답니다. 그 후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을 해야 했어요. 식품 공장에 취업해서 평일에는 식품을 포장하는 일을 하고 주말엔 건물 청소 일을 했죠. 쉬는 날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딸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딸이 제 다리도 주물러주고 예쁜 말만 해주어서 기운이 났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나 키우느라 너무 힘들죠.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게 되면 엄마한테 100배로 보답할 거니까요.
평생 엄마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주겠어요. 전 그런 딸이 너무 기특했어요.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바락바락 들기만 한다던데 우리 딸은 절 항상 생각해 줬으니까요.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착한 딸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아이가 3살이 되었네요. 되었어요. 하루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식품 포장 기계에 살짝 손을 짚혀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 손가락에 깁스만 하는 정도였지만 딸은 너무 놀랐는지 제 앞에서 오열을 하더군요. 엄마,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나, 엄마가 아빠처럼 큰일 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단 말이에요. 엄마, 이제 힘든 일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든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 보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지 마요. 네, 제게 제발 힘든 일은 하지 말라며 사정하는 딸의 모습을 보자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딸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착한가 했는데 이제 보니 남편의 모습을 빼다 박았더니 그런 딸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이제 위험한 일은 하지 않을게. 엄마도 이렇게 우리 딸 걱정시키고 싫어. 이제 청소 일만 하고 공장은 그만둘 거야. 대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올해까지만. 공장에 다니고 있는데 내년에 그만둘지 결정할게. 문영아, 너는 아직 3학년이야. 엄마가 너를 대학에 보내야 한다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문영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앞으로 엄마가 너를 걱정하게 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딸은 진짜로 약속한다. 라며 저에게 말하며 손가락을 걸고 엄지에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딸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제가 약속대로 공장 일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딸은 엄마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어요. 학교에서 일찍 끝나는 날이면 항상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었죠. 대학생이니까 친구들과 노는 게 좋을 텐데, 남자친구도 사귀어도 좋을 텐데, 너무 착해서 이상했어요. 어느 날, 다시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저와 함께 청소를 도왔어요. 1층 현관을 쓸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제 발밑에 담백한 공초를 휙 하고 버리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그걸 쓸어 담았죠. 그러고는 물걸레질을 하려고 대걸레를 집어드는데 그 남자가 대뜸을 걸더라고. A씨, 아줌마, 청소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좀 지나가고 나면 하세요. 냄새나게 그 더러운 걸레 왜 내가 있는 데서 꺼내 들어요? 안 그래도 지나갈 때마다 그 악취 때문에 숨 쉬는 것도 힘들구만. 사람 코게 할 작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참다 얘기하는 건데 우리 건물 엘리베이터도 좀 타지 마세요. 아줌마, 관리비 냈어요? 엘리베이터 사용료 했냐고요? 무식해서 청소나 하는 주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분수 좀 하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머리가 하얗게 변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듣던 딸이 나서더니 과요 아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 보고 싶고 난다고요? 넌 또 뭐야? 야, 조그만 게 까불지 말고 꺼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딜 어른한테 대들어. 저기요, 저도 20살 넘은 성인이든 그리고 아저씨야말로 입 다무세요. 얼마나 속이 더러운지 그 입에서 아주 썩어 문드러진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니까요. 무식해서 청소나 한다고요? 그럼 아저씨 얼마나 잘 났는데요?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우리 엄마 없으면 쓰레기통 하나 못 비우는 모질이 주제. 누가 누구 보고 무식하다 하니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어. 아휴, 내가 똥 밟았네. 똥 밟았어. 야, 너. 내가 오늘 급하게 들어가 봐야 돼서 봐주는 줄 알아? 다음번에 또 만나면 나한테 아주 뒤질 줄 알아. 알겠어. 그 남자는 저희 딸에게 으름장을 놓고 상건물 안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딸은 끝까지 씩씩거리며 그놈을 노려보더라고요. 엄마, 다음번에 저 자식이 또 시비 걸면 경찰에 신고해버려요. 알겠죠? 절대 참지 마요. 저렇게 사람 무시하는 인간은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요.
남자 어른이면 무서울 법도 한데 절 지키겠다고 지지 않고 싸운 딸의 모습을 보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이 엄마를 지켜주는 나이가 되었는지 솔직히 그날 너무 감동받아서 눈물이 울컥 쏟아질 뻔했답니다. 그 후에도 딸은 제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싸워주었어요. 나중에는 저도 용기를 얻어 할 말을 하면서 살았죠. 이 모든 것은 착하고 용기 있는 딸 덕분이었어요.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는 이젠 정말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딸이 시집만 가면 제 할 일은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직장을 다닌 지가 벌써 몇 년이나 지나고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도 결혼은커녕 남자친구 사귈 생각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아이가 남들처럼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점점 나이만 먹어가니 걱정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주말에 딸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딸아이는 쉬는 날마다 저랑 데이트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어떤 남자가 딸한테 와서 말을 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멀리서 지켜보다가 남자가 가고 나서 딸아이에게 물어봤죠. 문영아, 아는 사람이니?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 나보고 갑자기 연락처를 달라잖아요. 내가 자기 스타일이라고 나 뭐라나. 어머, 그래? 아,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요? 싫다고 했죠. 뭐, 왜 싫다고 했어? 얼굴 보니까 착하게 생겼던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에이, 엄마. 모르는 사람을 뭘 믿고 만나요? 그리고 나 남자 만날 생각 없어요. 내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난 평생 엄마 옆에 딱 붙어서 엄마랑만 살 거라니까요. 사실 저도 딸이 아무 남자나 만나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남들 다 하는 연애를 경험이라도 한번 해보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딸 주변엔 결혼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희 딸만 연애 한 번 못 해본 게 너무 마음에 쓰였거든요. 그런데 딸아, 이 아빠가 없으니 자기라도 저를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한 건지 자꾸 결혼은 안 하고 저하고 평생 살겠다고 하니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딸한테 짐이 된 것만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딸을 결혼시키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았죠. 문영아, 엄마 아는 사람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직업도 건실하고 모아놓은 돈도 꽤 있대. 사진 보니까 생긴 것도 듬직하다. 싫어요. 나 결혼 같은 건 안 한다니까요. 결혼은 나중 얘기고 일단 한번 만나서 차라도 앉아서 마셔봐. 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좋은 친구로 지낼 수 있잖아. 친구는 지금도 충분히 많은데 뭐 하러 친구를 더 만들어요. 됐어요, 엄마. 엄마가 아무리 좋은 남자를 데려와도 난 절대 안 만날 거니까. 더 이상 저한테 남자 만나라 얘기하지도 마세요. 난 엄마만 있으면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 몇 번이나 딸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엄마 얘기 봐서 한번 나가보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딸의 고집이 너무 완강하다 그요. 제가 평생 딸아이랑부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죽고 나면 혼자가 될 딸을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이 싫다는 걸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딸이 언 중반쯤 됐을 땐 저도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젠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 철롱산 갔던 제 딸도 변하는 순간이 있더군요. 딸아이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갑자기 결혼할 남자라며 몇 살 많은 남자를 데려온 겁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남자친구도 한 번 안 사귀본 애가 갑자기 결혼할 남자라니 저를 두고 깜짝 카메라라도 하는 줄 알았죠? 어머, 그게 저 말이야. 정말 결혼할 남자친구라고 그렇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해도 싫다. 더니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그동안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아니, 우리 회사 부장님이 자꾸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몇 번씩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안 만나고 싶었는데 회사 상사가 자꾸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눈 닫고 간 게 이번 한 번뿐이다 하면서 나갔죠. 그런데 나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순박하고 좋은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뭐 남자친구 사귀봤어야지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으니 말을 꺼내기가 너무 쑥스럽다고. 어머, 너무 잘 됐다. 너무 잘 됐어? 저는 딸이 데려온 사감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딸의 말대로 인상도 푸근한 게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자네, 부모님이랑 같이 염소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저희 부모님이 염소 농장을 크게 하시거든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농장 일이 편하고 익숙하고. 아, 참, 아. 이건 저희 농장에서 만든 흑염소 진액이에요. 흑염소가 기력을 보충하는 효능이 있거든요. 하루에 한 부씩 드셔보세요. 나중에는 제가 흑염소 고기도 서비스 한번 대접할게요. 예비 사위의 나이는 늘 40이 넘었는데 그 나이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그런지 어른도 잘 챙기는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단 한 번도 남자를 데려온 적 없던 딸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든지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염소 농장이 지방에 있는데 결혼 후 신혼살림은 어떻게 하려고 주말 부부라도 할 생각인 거니? 아, 엄마. 그게 사실은 나 결혼하고 나면 회상 그만두고 같이 염소 농장에 내려가서 일을 도와주려고요. 가족. 사업이기도 하고 어차피 이가 물려받게 될 농장이 그저도 같이 돕는 게 맞잖아요. 뭐라고? 아, 농장 일을 내가 같이 하겠다. 그런 힘든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어떻게 농장 일을 돕는다 말이니? 그리고 거기 시내 하울 하나, 힘든 줄은 알아. 평생 아파트에서만 살았는데 거기 가서 적응할 수 있겠어? 20살이 될 때까지 지방에서 살았던 저는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곱게 자란 딸아이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게다가 거기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흑염소가 2,000마리나 있는 농장에서 일을 하다뇨. 힘쓰는 일은 기본이고 냄새나고 더러운 일도 많을 텐데 그런 걸 딸아이가 하겠다고 하니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염소들을 하루에 2번씩 방목해놓고 키우는 거라 사람 손이 가는 일은 별로 없대요. 그냥 때 맞춰서 여물통에 여물이 주고 청소나 좀 하면 된다던데요. 그리고 나이 드신 시부모님도 이 나이까지 일하시는데 설마 전 파란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요. 엄만 참날 아직도 공주 대접받던 그 어린애로 하나 봐. 아니, 그래도 그게 말로 하니까 쉬운 거지.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너 시골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지? 시골엔 벌레도 많고 지금처럼 너 좋아하는 도넛 가게나 카페도 근처에 없는데 진짜 거기서 살 수 있겠어? 에이, 엄만까 벌레가 무서워서 결혼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집 바로 근처에 아무것도 없지만 차 타고 조금 나가면 시내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물론 시골 카페라 여기랑 느낌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커피만 마실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엄마 나 원래 자연도 좋아하고 동물도 좋아하잖아요. 안 그래도 사무실 컴퓨터 앞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너무 오래 했더니 내가 맡기게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염소가 뛰노는 들판에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남들은 돈 들여서 전원 생활하는데 난 돈 벌면서 하니까 완전히 일석이조죠 엄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 원래 뭐든지 다 잘하는 거 알죠? 내가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엄마한테 몸보신으로 흑염소 진액도 주기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우리 문영이 책임지고 잘 사겠습니다. 농를 돕더라도 힘든 일은 절대 안 시킬 거고요. 그냥 제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게 할 거예요. 시골이라 심심하니까 소일거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 문영이가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꼭 우리 문영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고집불통인 딸아이의 듬직하게 말하는 사이까지 저는 더 이상 설득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농장 일을 돕는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골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실하고 더 알짜 백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염소 농장을 해서 사돈 두 분과 아들까지 먹고 살았던 거니 수입도 괜찮은 것 같고요. 게다가 딸아이가 그렇게나 좋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말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는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딸의 결혼을 허락했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할 때 작은 문제가 있더군요. 저는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예쁘고 좋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시키고 싶었는데 사돈의 의견은 다르더군요. 사부인 애들 결혼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소박하게 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저흰 작은 마을에서만 평생 살아서 초대할 사람도 별로 없고 친척도 많지 않아서요. 애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게요. 중요하지만 그런 허위어시에 굳이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돈 쪽의 의견이 너무 완강해 더 이상 몰아붙일 수도 없더군요. 게다가 딸아이도 괜찮다고 하니 그냥 사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지인 몇 명만 초대한 아주 소박한 결혼식이 끝나고 딸은 짧게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서 염소 농장이 있는 시댁으로 내려갔죠. 딸이 처음 염소 농장에 내려간 날, 저에게 사진을 몇 장 보내오더라고요. 탁 트인 들판과 자유롭게 거닐고 있는 염소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편한 옷을 입고 셀카를 찍어서 보낸 딸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놓였어요. 딸의 말대로 정말 자연 속에서 힐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풀냄새도 너무 좋고 염소 울음소리도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몰라요. 엄마도 이런 데서 같이 살면 참 좋을 텐데. 엄마, 나중에 도시 생활 지겨워지면 말씀하세요. 제가 언제든지. 엄마, 모시고 내려올 테니까요. 알겠죠? 행복해 보이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저는 문득 남편이 생각나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나 우리 문영이 시집 보냈어요. 당신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열심히 일해서 우리 문영이 좋은 집안에 시집 보냈다고요. 여보, 나 잘했지요. 나중에 내가 당신 곁으로 가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지요. 여보, 오늘따라 너무 보고 싶네요. 그런데 우리 만나는 건 최대한 나중으로 미뤄요. 우리 문영이 이제 결혼했으니 아기도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 예쁜 손주 대학 가는 것까진 보고 갈 테니까 조금 오래 걸려도 기다려줘요. 여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행복했던 기분도 잠시 하루 만에 제 기분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딸이 시댁에 내려간 둘째 날, 갑자기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사진이랑 문자도 보내오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갑자기 문자는커녕 전화도 받질 않더라고요. 평소에 저랑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을 하던 딸이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니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마음은 너무 초조했지만 농장 일도 배워야 하고 적응할 게 많으니 바쁜가 보다 하고 안심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다음 날이 되어도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걱정되는 마음의 일도 손에 잡히질 않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 염소 농장에 가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염소 농장이 있는 지역만 알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잘 나오지 않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필이면 장마철이라 비가 와서 태풍처럼 쏟아지는데 빗소리를 듣자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닐까 하며 초조한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그렇게 그날도 딸의 연락을 기다리며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자정이 다 된 시간, 갑자기 누군가가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겁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요. 그건 바로 제 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 현관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런데 글쎄, 제 딸이 비에 홀딱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지 뭐예요?
그것도 얼굴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요. 엄마, 다 속았어요. 다 속았다고, 엄마, 제발 나 좀 구해줘요. 문영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에 상처는 다 뭐고, 너 시댁에 가 있는 거 아니었어? 갑자기 여긴 어떻게 온 거야? 전 귀신이라도 본 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딸을 급하게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저는 딸에게 갈아입을 옷과 따뜻한 물을 주고 괜찮다며 몇 번이나 토닥였다. 겨우 진정이 된 다음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엄마, 그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딸이 시댁에 내려간 첫날에는 남편과 시부모가 잘해줬다고 하더군요. 농장의 곳곳을 소개시켜주고 맛있는 밥도 차려주며 우리 가족이 된 걸 축하한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그 인간들이 아주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돌변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제 휴대폰을 왜 뺏어가세요? 예, 어차피 할 일도 많은데 휴대폰 볼 시간이 어디 있니? 여기에선 그렇게 딴짓만 하고 놀다간 할 일도 다 못한다. 그러니 이 휴대폰은 내가 보관하다가 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그때 줄게. 어머님, 제가 연락이 안 되면 우리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그럼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세요. 전화는 무슨, 넌 앞으로 우리 집에 있는? 전화긴 금지다.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은 뭐든지 다 허락받고 써야 알겠느냐? 다짜고짜 휴대폰을 뺏어가는 걸로도 모자라 집전도 못 쓰게 하며 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하더군요. 딸은 너무 황당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려면 나름의 규칙이 있나 보다 하고 최대한 따라보려고 했답니다. 딸의 시모는 제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농장 일을 가르쳐 줬는데 전에 얘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할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찌 알고 여기 있는 똥들 다 치우려면 절을 해도 모자란데 그러다가 날 새겠다. 날 새겠네. 저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지 팔이랑 어깨가 너무 아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쉬기 뭘 쉬어. 젊은 것이 겨우 그 정도 하고서 힘들다고 하긴. 오늘 할 일을 다 끝내기 전엔 쉬기는커녕 밥도 없을 줄 알아. 쉬지도 못하게 일을 시키는 건 기본이고 밥까지 굶겼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제 딸이 무슨 주인이 되는 건지 화장실 가는 것까지 감시를 했다고 하네요. 어머님, 저 화장실은 혼자 좀 가면 안 될까요? 볼일 보는데 쳐다보시고 부끄러워서 그래요.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지 농땡이를 치는지 어떻게 알고 너 화장실 핑계대고 쉴 생각이라면 당장 집어치워라. 아까도 내가 말했지. 오늘 할 일 다 끝나기 전엔 절대 못 쉴 것이라고. 내 말 알아듣고 하루 종일 염소 똥을 치우고 무거운 연문을 나르고 헛간 청소의 집안일까지 단 1분도 쉬는 시간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시모가 저리도 호통을 쳐대니 숨이 턱턱 막히더라. 그래서 제 딸은 참다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결혼 전에 당신이 했던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 힘든 일은 안 시키다며 그냥. 당신 옆에서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면 된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어머님은 왜 내 휴대폰을 뺏어가고 왜 잠깐 쉴 시간도 안 주시는 건데? A씨, 그럼 농장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내가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런 거지? 하다 보면 다 괜찮아져. 어릴 때부터 아주 오냐오냐 자랐다니.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엄살은 헛소리. 말고 빨리 잠이나 자.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라는 엄마 말 들었어? 너 1분이라도 늦으면 우리 엄마한테 아주 작살 날 걸.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도 한순간에 돌변해 자기 부모 편을 들더랍니다. 제 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매일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며칠 동안 버티던 중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했다답니다. 남편이 하루에 2번씩 음식이 담긴 그릇을 들고 농장에 딸린 별채를 들락거리다 그래요. 그곳은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었는데 첫날 시모가 농장을 소개할 때 적인 창고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곳이랍니다.
그런데 창고에 음식을 자꾸 갖다 놓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미행했다요. 그런데 남편을 따라간 그곳에서 아주 충격적인 걸 보고 말았다네요. 여보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별치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돼지 사료 같은 지저분한 음식을 그 여자 앞에 내려놓고 있었고요. 아이씨, 뭐야.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거 못 들었어? 아, 얜 그냥 내 여동생이니까 신경 쓰지 마. 뭐라고? 여동생? 당신 여동생 있다는 얘기 한 적 없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저 여자가 여동생이라는 거야? 내가 그런 것까지 다 너한테 얘기해야 돼? 에이, 진짜 짜증나게. 여보, 결혼한 사이대. 당연히 그런 거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누가 여동생을 이런 식으로 가도 나 어떻게 사람 몸에 쇠사슬을 채울 수가 있냐고? 야, 딱 보면 모르냐? 제정신이 아니잖아. 제정신이. 장애가 있어서 천지분간도 못하는데 자꾸 아무데나 돌아다니다가 집도 못 찾고 길거리를 헤매니 이렇게 가둬놨지. 내가 뭐 쓸데없이 이런데 가둬놨겠어? 말도 안 돼. 그럼 병원에 보내던지 시설에 입소시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이거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다 동의하신 거야? 아니, 아무리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딸한테 이런 짓을 해? 제 딸은 너무 어이가 없었답니다. 착한 줄만 알았던 시댁 식구들이 장애가 있다는 핑계로 가족을 이렇게 죄인 가둔 듯 가둔다는 게 믿어지질 않았대요. 그리고 그날 밤 제 딸은 그 여자 때문에 신경이 쓰여 잠이 오질 않더랍니다. 다음 날에 또 일찍 일어나려면 얼른 자야 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자는 틈을 타 별채의 열쇠를 훔쳐서 그 여자가 갇혀 있는 곳에 들어갔답니다. 쉿, 저기요. 전이 집에 시집 온 며느리예요. 그쪽 분이 너무 걱정되어서 저희 남편의 여동생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갇히신 거예요? 며느리 나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동생이라면 이 집 어른들이 그쪽 부모님 아니세요?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아니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편. 그 여자는 정말로 장애가 있는 건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정보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 아니라 본처 있다는 사실이었죠. 너무 충격을 받은 제 딸은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저 별채 있는 여자, 여동생이 아니라 본처면서요? 이미 결혼에 본처가 있는 사람이 총각인 척 속이고 나랑 결혼한 거예요. 게다가 남의 집 자식을 왜 저렇게 가둬두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네, 어서 말해보시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 본처라니? 야, 설마 너 내 열쇠 훔쳐서 거기에 들어갔냐? 와, 이거 진짜 못된 년이네. 야, 걔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머리가 어떻게 되는데 넌 그 말을 믿냐? 거짓말은 당신이 하는 게 거짓말이겠지. 그리고 여동생이라면 더 말이 안 되지. 세상에 어떤 오빠가 여동생이 저렇게 짐승처럼 갇혀 있는데 그걸 두고 봐. 야, 넌 내가 아는 게 세상의 전부냐? 이런 집도 있고 저런 집도 있는 거지. 아침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넌 할 일이나 해. 아유, 진짜 별로 가짜인 게 누가 누구 보고 거짓말이래? 거짓말 맞잖아. 정말로 당신 말이 맞으면 지금 당장 주민등록등본도 떼서 가져와 보던가. 그럼 저 여자가 당신 여동생인지 아닌지 와이프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제 딸이 주민등록등본을 오라며 난리를 치자. 그 인간들이 그제서야 실토를 했다고 하군요. 군데 사과하고 싹싹 빌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뻔뻔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내 마누라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왜 너도 저 여자랑 똑같이 해줘? 성격이 싹싹하게 말 잘 들을 줄 알고 데려왔더니 이거 완전 안 되겠구만. 야, 너 내가 오늘 버릇 단단히 고쳐준다. 각오해내.
입에서 잘못됐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내가 아주 혼주를 내줄 테니까. 그러던 중 이렇게 살다간 곳 그 여자 같은 신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 그리고 제 생각이 나더랍니다.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서 엄마한테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그 인간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박차고 나왔답니다. 야, 이년아. 당장 오지 못해 감히 어딜 도망가 소리를 지르며 그 셋을 피해 제 딸은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눈앞을 가리고 시골이라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곳을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돌부리에 몇 번이나 걸려 넘어지면서도 악을 써가며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농장이 너무 넓어 도망치는 그 시간이 천년의 세월 같이 느껴졌네요. 그리고 겨우겨우 그곳을 빠져나온 제 딸은 지나가던 차를 겨우 얻었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신발도 신지 못해 맨발로 달려온 딸의 발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얘기에 숨이 턱하고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문영아, 이런 미련한 거사. 둘째 날 그 인간들이 돌변했을 때 그때 바로 도망쳐 나왔어야지. 결혼이 뭐라고 너한테 그런 취급을 하는 인간들. 말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야 해. 이 인간들 가만히 안 둬. 문영아, 당장 가자. 그런 놈들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넣어야 돼. 저는 딸아이 손을 잡고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내려갔어요. 나른한 두려움에 벌벌 떨며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차마 집에 혼자 둘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요. 데려갔죠. 그리고 저는 내려가는 길에 경찰에 신고해 그 인간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렸다. 운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날이 밝았을 때였어요. 저는 경찰을 대동해 그 집에 쳐들어갔어요. 제 등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딸아이의 손을 꼭 잡고요. 저를 본 그 집 인간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야, 이 인간 말종들아, 너들이 뭔데 감히 우리 딸을 노예 부리듯 부려? 그리고 뭐 본천 별책 하도나이 뻔뻔스런 인간들아. 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해? 이 버러지 같은 사기꾼 종자들아. 당신들 뭐야? 당신들 뭔데 우리 집에 쳐들어와? 경찰이면 다야, 경찰이면 다냐고. 더는 사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끔찍한 놈은 끝까지 발악을 하며 경찰에게 반항을 하더군요. 하지만 경찰들이 별채 문을 따고 들어가 딸이 말했던 그 여자를 데리고 나오자 더는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 물더라도 저는 그 여자의 거지 같은 꼴을 보고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이 도망치지 못했다면 똑같은 꼴이 되었을 게 뻔했으니까요. 잠시 후 집안 수색을 모두 마친 경찰들이 그 인간들에게 수갑을 채우더니 경찰차 여러 대가 와서 동네가 소란스러웠던 탓인지 어느새 주변엔 구경하러 온 동네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이고, 그때 그 며느리가 첫 꼴이 된 거야? 아이고, 어째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져서 바보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저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 가두고 있어줄 줄이야. 저 인간도 아닌 것들.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집 아들 본 척 얼마나 싹싹하게 잘했는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 힘든 농장 일도 불없이 다 하고 시부모한테도 얼마나 잘했는데. 아유, 그런데 본철, 저기에가 두고선 새로운 색실 들여서 또 그 짓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웬 소동이 있었잖아. 그때도 여자 하나가 도망갔다 어쩐다 했는데 설마 그때도 여자 하나를 잡아와서 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살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노예 부리는 사람이 있구만. 저런 어들은 싹 다 잡아가서 평생 옥살이를 시켜야 돼. 저 못된 인간들. 동네 사람들이 혼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 놓고 뻔뻔하게 제 딸을 속여 노예로 부리려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올라타는 그놈들에게 마지막까지 욕설을 퍼부어준 후에야 안심하고 딸을 안은 채에 펑펑 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일이 벌어진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네요. 그때 구출된 본처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고
국가의 도움을 받아 시설에 입소해 심리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인간들은 당연히 경찰에 잡혀 들어갔고요. 경찰 조사 결과를 들어보니 동네 사람들 말대로 제 딸이 결혼하기 전에 똑같은 피해자가 두세 명 정도 더 있었나 봐요. 그 인간들은 지금 징역을 하고 있는데 이왕 잡혀 들어간 거 아주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었으면 좋겠어요. 제 딸은 괜찮냐고요? 솔직히 괜찮다곤 말씀 못 드리겠네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아직도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거든요.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고 평생 엄마 살겠다며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하고 나는데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혼자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를 괜히 결혼시켜보겠다고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그런 곳에 보낸 제 죄가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딸이랑 둘이서 의지하며 평생 살기로 약속했어요. 다시는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않으려고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자식을 결혼시키려는 분이 계시다면 꼭 잘 알아보고 시키시길 바랍니다. 사흘서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집안에 문제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은 꼭 떼어보세요. 저희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딸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러 가보려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